2012년 6월 20일 평범했던 저녁, 미국 오하이오 북동부의 조용한 교외 도시. 문을 닫기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피자 가게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 평범했던 저녁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제니퍼라는 이름으로요. 꼭 뒷문으로 배달해 주세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목소리. 전화를 건 여성은 주소를 또박또박 말하며 유난히 뒷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배달 담당이었던 애슐리는 피자를 포장하고 배달 가방을 챙긴 뒤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네. 금방 다녀올게요. 육군 출신의 그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 동료들에게 가장 성실한 직원으로 불리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장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슐리는 자신의 차를 타고 익숙한 길을 따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사무용 건물로 향해 갔습니다. 가로등이 거의 없는 시골 도로를 지나 그녀가 도착한 곳은 건물 뒤편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녀를 맞이한 건 피자를 기다리던 손님이 아니었죠. 한편 가게에서 마감을 준비하던 매니저 매튜는 40분이 지나도 애슐리가 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기에 그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매장을 잠그고 그녀가 배달을 갔던 주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건물 뒤편에 도착한 그는 바닥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과 동전 몇 개, 그리고 끌려간 자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실종이 아닌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을 조사한 결과 의심되는 인물이 2명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애슐리의 전 남자친구인 체드와 그의 아내 에리카였죠. 애슐리는 10대 시절에 갓 성인이 된 체드와의 사이에서 딸 그레이스를 낳았습니다. 체드는 폭력적이었고 자신의 통제가 벗어나면 언성을 높이고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애슐리는 딸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 선택은 딸을 잠시 체드에게 맡겨야 하는 아픔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제대 후 돌아온 그녀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우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누군가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자친구 체드 그리고 그의 아내 에리카였죠. 애슐리가 양육권을 되찾자 체드와 에리카는 충격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에리카는 애슐리를 자격 없는 엄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스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섰고 서로를 향한 비난 속에 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에리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작은 멍, 이유 없는 체벌, 그리고 그레이스가 직접 털어놓은 고통의 기억들. 이 사실은 애슐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곧 최종 심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을 갔던 그녀가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실종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녀가 실종되고 다음날 아침, 인근 지역의 한 농부는 밭 끝자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농기계 일부가 버려진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차의 유리라는 걸 알게 됐죠. 처음 보는 차가 자신의 밭에 있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뒷좌석에 얼굴이 어둡게 변색된 여성이 움직임 없이 누워 있었거든요. 농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여성이 어제 사라진 애슐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뒤틀린 자세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깊게 파고든 케이블 타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강한 충격의 흔적을 비롯해 테이저건의 바늘이 아직도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곧 애슐리의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와 트러블이 있던 체드와 에리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가족 전부를 차에 태운 채 숲속에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 기이한 행동은 경찰에게 더 강한 의혹을 심어주었습니다. 영장을 받아 그들의 집을 수색했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의혹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체드의 혈흔이 묻은 티셔츠, 애슐리의 혈흔이 묻은 양말,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가면과 장갑. 모든 증거는 체드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리카가 공범이었는지는 확실치 않고 증거가 없어 경찰은 우선 증거가 확실한 체드를 체포했습니다. 분명 그날 피자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애슐리를 유인한 것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화를 에리카가 걸었다는 증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이가 선불폰을 사용했기에 누가 그랬는지도 알 수 없었죠. 결국 체드만 체포된 가운데 시작된 재판.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끝내 종신형으로 감형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에리카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2017년 겨울, 애슐리 사건 담당 형사는 체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에리카는 모든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죠. 6월 20일 밤, 피자 가게에 걸려온 전화는 예상대로 에리카가 건 것이었습니다. 애슐리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한 그녀는 전화를 끊은 뒤 체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어서 기다리던 체드는 애슐리가 도착하자 테이저건을 들고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테이저건은 완전히 먹히지 않았고 애슐리는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체드를 2번, 3번 밀어냈고 몸부림치며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체격과 힘에서 그를 이길 수 없어 제압당했죠. 그 후 그녀는 손목과 발목이 묶이고 목에 케이블 타이가 감긴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체드는 선불폰을 사 애슐리를 유인한 게 에리카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는 그녀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형사는 체드의 어머니에게서 더 충격적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체드가 체포된 뒤 에리카가 했던 말을 몰래 녹음한 3시간 분량의 오디오였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둘 다 감옥에 있었겠지. 사이렌만 들리면 내가 잡혀가는 줄 알았어. 그녀는 5년 동안 자신이 겪은 공포와 불안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범행 공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2019년에 에리카는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체드는 증언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슐리를 유인한 건 에리카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도 에리카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을 조른 사람, 즉 애슐리를 살해한 사람도 에리카였다고 주장했죠. 재판 막바지에 에리카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약을 그녀 차에 숨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검사가 그런데 왜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까? 라고 묻자 에리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심원단은 8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그레이스는 엄마를 향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저는 모든 날이 외로웠어요. 에리카, 당신은 제 삶에서 엄마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사건은 종결됐지만 애슐리가 남긴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진실이 다 밝혀진 지금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히 쉬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